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국어 탑박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독해편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14쪽 이후에 문학의 본질 전합니다. 문학의 본질.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수험생들이 자꾸 뭐가 어렵다? 문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문법 당연히 어렵죠. 자, 문법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문법이 어려운 거 인정.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인정.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자,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기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몇 문제 출제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요. 문법 어려운 거 인정한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7문제 정도, 8문제 정도, 요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비중 크죠? 7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해편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휘편 역시 만만치 않게 합격 여부가 이 어휘편에 의해서 결정이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반드시 여러분들 문법만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있을 수 없고요. 뭐 독해편 신경 쓰셔야 됩니다. 중에서 독해는 크게 문학과 비문학 아닙니까? 문학과 자 비문학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 물론 시험별로 약간 다르지만 직렬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자 분명히 여러분들 자 문학과 비문학 똑같이 중요합니다. 물론 비문학이 살짝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해서 자 공부하실 때 반드시 편식하지 마십시오. 문법만 공부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요. 다시 한번 독해편 신경 쓰시고요. 자 분명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휘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공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90점 이상 나와서 합격이라는 그 부분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자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강수는 24강이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문학을 본격적으로 여러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문학과 비문학, 흔히 말하는 독해죠. 자 합시다. 자 페이지는 14쪽입니다. 자 피셨습니까? 문학의 본질 들어갑니다. 자 정말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점수가 안 나와. 자 합시다. 우선 문학의 개념부터 출발합니다. 문학이란 뭐냐죠? 자 형광펜 드시고요. 밑줄 한번 살짝 긋자. 자 형광펜 드시고 밑줄 한번 살짝 긋시다. 문학이란 작가의 가치 있는 체험이나 생각까지 쭉 밑줄 등을 뭘 이용해서 언어를 이용해서 따로 밑줄 긋습니다. 형상화한 예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의 정의는요. 3가지로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가치 있는 체험이나 생각을 뭘 가지고서 언어를 이용해서 뭐 한다고요? 형상화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문학의 표현 수단은 뭐다? 언어죠. 이건 표현 수단 아닙니까? 표현 수단. 자, 살짝 다시 바꿔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학을 동그라미 이렇게 쳤고요. 작가의 가치 있는 체험이나 생각 등. 이건 내용 아닙니까, 내용. 언어, 이건 형식이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뭐라고요? 내용. 적인 측면,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자, 이 친구는 뭡니까? 형식. 그리고 형상화라는 단어의 말뜻은 아시죠? 형상화 뭐? 아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형상화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형상화라고 한다는 것. 그러한 예술이 바로 뭐다? 문학이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밑에 1번과 2번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설명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치 있는 체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언어.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친구는요. 모든 예술의 특징입니다. 다른 예술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형식이죠. 자 밑에 제가 한번 표를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십시오. 공통점이야. 하지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결국 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뭐? 언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학의 기원이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이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적 기원설, 발생학적 기원설 됐습니까? 그다음에 민요, 무용설, 발라드 댄스라고 하죠. 그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암기? 에이, 솔직히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첫 번째 심리학적 기원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리 때문에 문학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심리, 인간의 심리. 첫 번째입니다. 모방 본능설. 흔히 인간의 심리에는 뭐가 있다?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더라. 그 모방이라는 친구를 예술의 기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모방 본능설입니다. 누가 주장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습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모방이라는 심리 때문에 문학이 생긴 거구나. 자, 그 다음요. 유희. 인간의 심리 자체가 유희를 즐기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유희 본능에서 문학이 발생했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습니까? 흡인 본능설인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잡고 싶은 본능. 인간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만으로 그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다시 한번 흡인하고 싶은 욕망. 이걸로 문학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기 표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겁니다. 자, 인간은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며 그 본능적 욕망에서 예술이 발생했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몽땅 다 뭐라고요? 네, 대답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뭐라고요? 심리 때문에 문학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1번은요. 심리, 학적인 기원설입니다. 총 여러분이 몇 가지?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모방 본능설, 두 번째 유희 본능설, 세 번째는 흡인 본능설, 네 번째는요 자기 표현 본능설 됐습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요 발생학적인 기원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학이나 예술의 발생은요 심미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뭐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실용성에서 비롯됐다는 거. 그러니까 발생학적 기원설입니다. 됐습니까? 실용성 때문에 문학이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렇다. 자, 다시 한번 뭐 때문에? 실용성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발생학적 기원설이고요. 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민요무용설. 문학이 원시 종합예술인 민요무용, 흔히 말하는 발라드 댄스라고 하거든요. 발라드 댄스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다가 분화되어서 나온 것. 이것을 문학의 기원으로 보는 겁니다. 일명 그래서 발라드 댄스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문학의 기능, 쾌락적 기능. 그러니까 문학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죠. 쾌락적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교훈적 기능입니다. 두 개를 묶어주면은 뭐가 됩니까? 종합적인 기능이 됩니다. 즉, 종합적인 기능은 위에는 쾌락적인 기능하고 교훈적인 기능을 묶어주는 게 바로 뭡니까? 종합적인 기능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이게 문학의 기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문학의 특성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보편성, 항구성, 개성입니다. 이게 문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사회나 역사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동을 줍니다. 이게 바로 뭐다? 그래, 보편성. 항구성이라는 조선시대 작품을 현대에 우리가 읽듯이 문학작품은 시간과 시대를 뭐해서 초월해서 읽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항구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개성. 문학작품의 정서는 보편적이지만 작가의 체험과 정서는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가가 작품을 표현할 때 개성이 표출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표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문학의 특성. 첫 번째 항구성, 두 번째는 보편성, 세 번째는 개성입니다. 됐습니까? 항구성, 보편성, 개성. 보편성, 항구성, 개성.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학의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머리를 싸매면서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문학의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어떻게 나누냐는 얘기죠. 2분법, 3분법, 4분법, 5분법, 6분법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3분법 서정, 서사, 극. 4분법입니다. 서정, 서사, 극 하나 더 교술. 5분법은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이렇게. 이게 5분법으로 해서 문학을 나눈 겁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것도
뭐 진짜로 문학을 어떻게 나눌까요? 문학의 갈래 1번부터 4번의 선택지 중에서 적절하다는 것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몇 번 읽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본 갈래라는 단어 있죠. 01 하면서 기본 갈래. 자, 실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문학은요. 기본 갈래와 역사적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문학은요. 기본 갈래와 역사적 갈래.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 갈래는요.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나눈다는 입니다. 역사적 갈래는 어떤 한 나라만. 됐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 우리나라 있죠. 미국도 있을까? 빙고 있습니다. 일본도 있을까 문학이? 빙고. 아, 시가 있을까? 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라고 문학을 나누었을 때는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나눈다라는 의미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기본 갈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시 중에서 이것이 옛날로 넘어오면 시조가 되겠죠. 시조로 할까? 이거 지웁니다. 띵띵띵띵띵띵띵 시조. 시조가 미국에 있을까? 삑 없죠. 일본에 있을까? 삑 없습니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이런 것들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없어.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역사적 갈래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 쉽게 말하면 문학을 이렇게 나눈 거 요게 기본 갈래로 나눈 것이죠. 이 기본 갈래가 이렇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4개를 가지고서 문학을 나누는 겁니다. 아까 뭐였습니까?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하나 더 교술 갈래.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서정 갈래입니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뭘 통해서? 운율. 이 운율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시 아닙니까? 됐습니까? 아무튼 운율이 있는 언어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노래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시, 서정 갈래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2번도 재밌습니다. 자, 2번 서정 갈래를 이렇게 표현한다. 작품의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주가. 다시 한번. 작품의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 이겁니다. 그렇게 서정 갈래로 나눕니다. 어렵나? 다시 한번요. 작품에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외적 세계라는 것은 작가를 말하는 거예요. 작가의 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리고요. 세계의라고 했을 때 이때 세계는요. 그래 객관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자화라는 것은 이것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 7한 뭐라고 서정 갈래가 뭐라고요? 작가의 개입이 없는. 됐죠? 현실 세계의 주관화. 이게 바로 뭡니까? 서정 갈래입니다. 됐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갑시다. 서사 갈래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말했죠? 서술자가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의 행위나 사건을 처음, 중간, 끝 구성을 갖춰서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서사 갈래 이렇게. 됐죠? 서술자가 어떤 인물의 행위나 사건을 처음, 중간, 끝에 구성을 갖추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서사갈래입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밑에 서사갈래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작품의 외적 자아입니다. 서술자야. 약간 다릅니다. 서술자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그래서 대체로 소설, 이 소설이 거의 대표인데 소설이 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소설을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소설은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물과 인물의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든가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라든가 인간과 운명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와 세계, 대결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극
극갈래입니다. 극갈래. 흔히 말하는 희곡과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겠죠. 서술자가 따로 없어. 당연하죠. 이게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서사갈래는 서술자가 있어. 근데 개입은 있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죠. 자, 분명히 서술자가 뭔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고. 됐죠? 아무튼 자, 극갈래는요. 근데 서술자가 없습니다. 서술자가 없이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의 문학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괜찮죠?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의 문학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 보십시오. 작품 외적자의 개입이 서술자의 개입이 없겠죠. 극갈래는. 그 다음에 또 자와 세계의 이건 똑같다. 그렇죠. 위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서사갈래와 극갈래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튼요. 자, 네 번째입니다. 교술갈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술갈래. 대체로 수필이 교술갈래입니다. 수필. 대체로 이 수필을 교술갈래라고 하죠. 교훈을 서술하는 그런 글. 실제 경험한 일과 그것에 대해서 느낀 감동이나 교훈을 필자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었는데 이래 이렇게. 자, 밑에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는 작품 외적 세계는 작가였죠. 그럼 개입이 있어야 하는 자의 세계화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역사적 갈래인데 자, 그럼 형광펜 드시고요. 자, 밑줄 한번 긋읍시다. 자, 드셨습니까? 역사적 갈래란 동그라미. 자, 밑줄 봅니다. 쭉 밑줄.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갈래. 기본 갈래입니다. 기본 갈래. 전 세계에서 다 4분 뽑는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특정한 시 공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갈래를 뭐라고 한다? 역사적 갈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 갈래는요, 지역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시대에 생겼다가 변화하고 어떤 시점은 당연히 소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 지금 씁니까? 그런 겁니다. 됐죠? 자, 밑에 여러분들 그냥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가나 가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던 역사적 갈래. 뭔 말인지 알겠죠? 아,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야 뭐. 문학갈래의 또 다른 구분은요.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더라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미적 범주입니다. 미적 범주? 여러분들 형광펜 드십시오. 드셨습니까? 미적 범주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치십시오. 미적 범주에다가.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밑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죠. 요 표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만약에 이 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있다가 제가 강의하면서 툭툭 어떻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만 딱 기억하시면 충분히 순금인지 우암인지 불금인지 비장인지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봅시다. 자, 표가 이렇습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십자가죠. 위에 뭐 있습니까? 있어야 할 것. 밑에는 뭡니까?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숭고미를 이야기한다면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뭐한다? 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4분면을 따진다면 이게 2, 4분면이죠. 1, 2, 3, 4니까 이게 2, 4분면, 이거 3, 4분면, 이거 4, 4, 2, 4분면, 3, 4분면.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요. 이거 수학 시간에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숭고미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즉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사이의 융합 맞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융합이 어떻게 되냐면요, 뭘 중심으로? 있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있는 것을 융합합니다. 그럼 우아미는요,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있어야 할 것을 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얘는 상반이죠.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사이의 상반입니다. 됐죠? 서로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서로 반대야. 그럴 때 생기는 미적 범주가 뭡니까? 첫 번째 비장미, 두 번째는 골개미라는 게 있습니다.
말 가능하죠.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비정미는요.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게 비정미입니다. 근데 홀개미는요.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긍정합니다. 하나는 부정, 하나는 긍정이니까 서로 상반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숭고미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숭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정미는요. 문제 잘 나와. 툭툭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법은 아닙니다. 조금만 이해하시면요. 충분히 어렵지 않게 숭고미다, 우아미다, 골개미다, 비정미다라는 것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숭고미 들어갑니다. 자, 형광펜 드셨습니까? 자, 밑줄. 쭉 밑줄. 있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있는 것을 융합할 때 나타나는 미의 개념입니다. 맞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있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있는 것을 융합할 때 나타나는 미의 범주를, 미적 범주를 숭고미라고 하더라. 자, 이게 헷갈려요. 선생님, 전 정말 이 말이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형광펜 다시 한번 드시고요. 얘를 밑줄 그으면 됩니다.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고고한 정신적 경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미의 의식. 이거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됐죠?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너무 좋아. 최고야. 이렇게 말이 툭 나올 때 생기는 미의 범주를 뭐라고, 미적 범주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숭고미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인간의 보통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경이, 이런 느낌이야. 경이, 외경, 위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종교가 기독교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은 경이롭죠. 위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미적 범주가 바로 뭡니까? 그게 숭고입니다. 부처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숭고입니다. 요렇게 이해하셔도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참고로 하나만 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광펜 드시고, 자, 요것도 밑줄. 인간이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 다시 한번요. 자, 인간이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 생기는 미적 범주. 됐죠? 인간이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 생기는 미적 범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숭고미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고, 이게 두 번째였고, 이게 세 번째였고. 근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쉽게 받아들인 것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2번. 이거.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고고한 정신적 경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미의식, 즉 경이로움, 외경심, 또 위대함,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뭡니까? 이게 숭고미. 이게 가장 쉽습니다. 숭고미를 이해할 때는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이거 관동불고 아시죠? 관동불고. 자, 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를 보면 됩니다. 자, 합니다. 높을 쉬고 망고대. 그러니까 망고대의 지존의 절개가 높다 이런 말이겠고요. 외로울 시야 혈망봉입니다. 외롭대 혈망봉이 왜? 지조절개 지키느라고 그랬을 때.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작품 관동불고를 제대로 설명하면은요. 망고대와 혈망봉에는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이렇게. 망고대와 혈망봉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을 치밀어 무슨 일을 하려고 천만곱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뭐를? 지조나 절개를. 와 너로구나. 이때 너 같은 것이 너 누굽니까? 이게 망고대와 혈망봉이죠. 이게 망고대와 혈망봉입니다. 또 있는가라는 것은 또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정철님께서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서 나도 모처럼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지조나 절개를 잘 지키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다짐. 이게 지조나 절개를
잘 지키겠다라는 뭐라고요? 다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밑에 봅시다. 요거를 혹시 이해가 되는지 잘 보십시오. 있는 것은 뭡니까? 지존과 절개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됐죠? 있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은 지존과 절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융합관계를 봅시다.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서 지조를 지키려는 마음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은 융합 맞죠? 다시 한번 있는 것은 뭐라고? 그 마음이 있죠. 지조나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마음.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지조나 절개 아닙니까? 그래서 융합이야. 됐죠? 근데 자, 종합. 자, 봅시다. 융합의 형태는 뭐라고요? 있어야 할 것이 기준입니다. 그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슨 미? 순고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밑에 이 해설은요. 제가 어디 부분에서 앞에 있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있는 것을 융합할 때 생기는 미의 의심입니다. 그거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헷갈리면 잘 보십시오. 망고대와 혈망봉이 대단하다. 나도 제일 닮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경외심, 위대함 이런 것들이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작품 속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다? 순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함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형광펜 드십시오. 자,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겁니다.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있어야 할 것을 융합할 때 나타나는 미의식입니다. 됐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있어야 할 것을 융합할 때. 실제 조금만 작품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똑같아 항상. 그게 우함입니다. 됐죠? 아름다운 형상이나 수려한 자태를 그리면서 고전적인 기품과 맛을 드러내는 미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것도 밑으로 한번 볼까? 아름다운 형상이나 수려한 자태를 그려냄으로써 보면서 생기는 미의식을 뭐라고 한다? 그게 우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스님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산을 딱 봤는데 산이 너무 아름다워. 아름답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함입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인간이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본받는 태도가 나타날 때 생기는 미적 범주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아름다운 게 있어. 아름답다. 우함이. 대단한데 순고미. 간단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 전국인의 상충곡을 집어넣어봤습니다. 이 작품 중요합니다. 해석만 하시면 되는데 잘 보십시오. 엊그제 겨울 지났고요. 새 봄 돌아왔습니다. 자, 그다음 도화행화라는 것은 복숭아꽃 설국꽃입니다. 석양 가운데 피어있고 푸른 버드나무의 아름다운 풀입니다.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지? 시각이란 이미지를 사용해서 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각이란 이미지를 사용해서 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흐르는가. 이때 말다가 재단하다 또는 가위로 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칼로 재단한 것 같기도 하고 붓으로 그려낸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봄의 아름다움이. 봄의 아름다운 경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봄의 아름다운 경치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미? 우함이죠 뭐 당연히. 됐죠? 칼로 재단한 것 같기도 하고 붓으로 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조물주의 신령스러운 공이 사물사물보다 참 야단스럽습니다. 자, 숲에 우는 새는 새. 감정이입이죠?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감정이입.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것 같습니다. 뭐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니 즐거움 또는 흥겨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전국인의 상충곡이라는 작품은요.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미? 우함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해설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있는 것은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흠취죠. 있어야 할 것은요.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즐거움입니다. 결국 같아. 이게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당연히 융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융합의 형태는 뭐에 의해서? 있는 것에 의해서 있을 것이 융합되기 때문에 이건 뭐? 우함이. 이게 헷갈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자연을 딱 보면서 아름답다. 우함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2005년도 좀 되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미냐는 얘기죠. 순곰이냐, 우함이냐, 골개미냐, 비정미냐. 당연히 우함이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즐겁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나무로 창을 내겠습니다. 밭이 한참가리. 한참은요 작은 논밭의 담이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겠습니다. 구름이 유혹한다. 이 꼬인다가 유혹이야. 유혹. 구름이 유혹한다고 해서 갈 까닭이 있겠습니까? 새 노래는 공짜로 듣겠습니다. 강냉이는 이거랑 함께와 자셔도 좋습니다. 왜 사냐고는 이게 달관적인 자세죠. 정말 화려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뭡니까? 우와, 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골개미 그냥 해학성인데 잘 보십시오. 골개미하고 비장미는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사이의 상반입니다. 맞죠? 기억나죠? 다시 한번 순곰이하고 우아미는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융합입니다. 기억나죠?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 형광펜 드시고 이 골개미 솔직히 이 네 개의 미적 범주 중에서 가장 문제 잘 출제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골개미입니다. 이 가장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합시다. 형광펜 드시고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사이에 뭐 한다고? 상반.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요. 있는 것을 긍정할 때 생기는 미적 범주입니다. 첫 번째. 이게 골개미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도 이렇게 표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상반. 여기에 있어야 할 것. 여기에 있는 것. 그랬을 때 골개미는 바로 이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골개미였지? 골개.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상반 되면서 있는 것은 긍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한다고요. 그때 생기는 미적 범주가 바로 뭐다? 골개입니다. 그리고 이는 풍자나 해악 등의 수법을 이용해서 잘 보시고 이것도 밑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상을 그릴 때 느낄 수 있다고요. 대상과의 상황의 부주와 자유미와 변덕스러움, 이상과 기묘함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미적 범주를 이거를 골개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와 이거는 뭐 자연의 질서와 이치를 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킬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골개미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 골개미는 해악성 생각하면 돼. 해악성. 골개미는 뭐다? 해악성. 춘향전을 합니다. 그럼 춘향전에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암행어사에 출토했어. 관리들이. 변학도를 비롯한 관리들이요.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그 장면 보면 굉장히 통쾌하겠죠. 즐겁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다? 골개미. 결국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악성 아닙니까? 해악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해악성이야 이게. 해, 학, 성입니다. 이게. 그게 뭐라고요? 골개미라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밑에 해설 봅시다. 있는 것은요. 양반에 대한 이몽룡의 단죄입니다. 그게 있는 것이죠.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토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혼비백산했으니까 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양반에 대한 이몽룡의 단죄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요. 양반의 권위가 있어야겠죠. 근데 잘 보십시오. 분명히 골개미는요. 있는 것은 긍정해. 하지만 있어야 할 것은 부정합니다. 있는 것은 긍정하고 있어야 할 것은 부정하는 거. 여기까지.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의 관계는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서로 상반. 다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이니까 서로 상반이겠죠. 상반의 형태는요. 자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합니다. 양반의 권위는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요. 긍정. 그래서 골개미입니다. 그게 골개미야. 근데 요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골개미는 뭐다? 해악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행어사 출토로 인해서 혼비백산하는 관리들의 모습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골개미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비장미입니다. 자, 비장미 마찬가지입니다. 자, 형광펜 드시고요. 됐고, 자, 맺혀봅시다. 비장미는 되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서 나타나는 미의식입니다. 첫 번째야. 이는 비극적인 상황 인식으로 나타나는 슬픔이 극에 달한 상태, 한 정서표출로 형성한 이런 거 밑줄 그으면 됩니다. 슬픔, 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비장미. 대체로 이 비장미는 어느 때? 나라가 패망해서 슬펐을 때, 그때 비장미가 나왔습니다. 됐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자, 또한 인간이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뭘 때? 좌절될 때 나타나는 미적 범주를 뭐라고 합니까? 비장미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밑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할 것 같아요. 이 작품 원생몽유록입니다. 몽유록계 소설이고요. 주인공은 원생이고요. 자오예봇 해월거사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원통하고 보니 꿈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원생이 꿈을 꾼 거야. 그때 누굴 만났습니까? 단중과 사육신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해월거사는요, 꿈 이야기를 듣고서 원통에 보내면 예로부터 임금과 신하가 모두 어둡고 흐려 끝내 나라를 엎은 일이 많았네. 그런데도 임금도 현명하고 여럿 신하도 모두 충성스러운 선비였구려. 어째 이처럼 현명한 임금이 나올 수 있으며 이처럼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멸망의 화가 닥쳤으니 정말로 참혹할 뿐이네. 슬프고 슬픈 이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하늘의 뜻이라면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놈에는 재앙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어둡고 막연해서 그 이치를 자세히 알게 이룰세. 그러니 이 세상에 한갓 지사의 한만 떠올 뿐이구려 하고 말했습니다. 딱 보면 얘가 비장미인 거 아시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장미 뭐라고요? 슬픔. 슬픔이 비장미야. 지금 이제 해월거사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단종은 정말 최고였다. 사육신이 정말 최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다. 너무 슬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이게. 그게 비장미야. 밑에 설명을 합니다. 있는 것, 임금과 충신이 이게 있는 거죠. 임금과 충신이 정말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조 임금에 의해서. 세조에 의해서 그렇죠. 있어야 할 것은 임금과 충신이 당연하죠. 그건 있어야 할 것. 상반 맞죠 서로 반대. 근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장미는요, 뭐가 부정, 뭐가 긍정,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부정한다고요. 있을 것은 뭐 한다고요? 긍정. 얘는 부정이고 얘는 긍정입니다. 그게 그렇죠. 비장미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비장미는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서 있는 것에 개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있는 것의 개조는 매우 어렵고 희생이 큰 겁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하나 보고서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문제도 풀어주네. 작품 딱 보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픈 거야. 무슨 미? 비장미. 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쉽게. 순고미는 뭐라고요? 대단한데? 그게 순고미야. 우아미는요? 아름다운데? 이게 우아미입니다. 골개미는요? 웃긴데? 그게 골개미고요. 비장미는요? 슬픈데? 그게 비장미입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 제가 설명한 것들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순고미고 이게 우아미고 이게 골개미고 이게 비장미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왜? 문제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이렇게 나오잖아. 질문 하나 주고 여기에서 순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를 찾으라는 거. 뭐냐? 최소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시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님이 죽어서 슬퍼요야. 그래서 이걸 쓰면 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 이게 이 제품의 주제입니다. 됐죠? 이런 거 감정입 당연히 아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십니까? 불러도 쥐없는 역설법.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 님의 죽음을 알려주는 힌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는 너무 넓고 넓고, 이게 나와. 나는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땅에 있는 겁니다.
나와 님은 어디 있습니까? 죽었으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님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현대시라든가 고전시가 마찬가지입니다. 몽땅 거의 대부분 시어의 의미파악 문제입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어의 의미파악 문제. 이런 시는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줄을 딱 걷단 말이야. 기억. 여기서 뭐 나올까? 감정임 나오겠죠. 여기서 딱 밑줄 긋고 니은.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돌. 이게 바로 한의 응결체라고 합니다. 망부석 설화와 관련이 되지요. 됐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독해편의 첫 번째 시간이었죠. 자 강의를 끝내봤고요. 자 바로 다음 시간에는요 25강 문학 이것도 중요하네. 감상법 정말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오늘 배운 미적 범주보다 감상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아무튼 자 부전은 여러분 예습한 상태에서 다음 강의에 들어오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